해서 여성들에게 평정사상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남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신교로 개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 이런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또 뭐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또 해외로 가게 되니까 또 선교사들하고 만나게 되니까 또 영어를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또 뭐 미국에서 살면서 거기서 또 그 독립운동 관련 이제 뭐 단체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오랫동안에 물론 이제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 종교하고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개신교가 이런 어떤 미국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대 이후의 지식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성만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행정 관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도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정치에서.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금 정당이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있고 또 정의당 또 바른정당 정당이 많네요. 국민의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3분의 1이 다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사실 20%도 안 돼, 15%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찍부터 미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뭐 교육의 엘리트가 되고 또 서구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으면서 한국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 지금 국무총리 이전에 황교안도 바로 기독교인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는 소망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의 소망교회가 갑자기 고소영이라고 그때 고대 소망교회 영남 이렇게 해서 고소영 내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런 어떤 이 정권과 굉장히 밀착된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사회천사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벌였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태용신이라는 여성이 바로 이쪽 안산 이쪽 지역의 생골 학원이라는 그곳에서 한 3년 약 2년 몇 개월에 한 3년 정도 계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태용신 선생에 대한 그런 어떤 일대기를 상록설 신문 선생이 상록수라는 소설을 써서 이 여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 독립과 그다음에 여성 계몽과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나의 어떤 지도적인 인물로서 그렇게 조명한 소설들이 계속 등장했죠. 이후에 1970년대는 뭐 유달현 선생님이 또 이렇게 태용신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또 조명을 한 그런 글을 펴내기도 하면서 태용신은 한국 독립운동사, 한국 근대화 또 한국 여성사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떤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그런 여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이 한 몇 주 동안에 계속 재용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이 재용신 선생이 여성 농촌 계몽 운동을
이 생골에 와서 벌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 재용신 선생이 어떻게 해서 이 농촌 계몽운동을 하러 생골까지 오게 됐을까? 그런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 맥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뭐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여러분 이제 봉오동 전투라든지 전투도 했지만은 또 한편 나름대로 그런 근대화를 위해서도 많이 우리가 빨리 근대화하고 빨리 선진적으로 돼야만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어떤 개종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성 농촌 계몽운동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전개 과정 마지막으로 최용신 선생의 농촌 계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그 농촌 계몽운동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한국사에서 여성운동이 시작된 것은 언제냐면은 189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설립되잖아요. 대한제국이 새로 이제 조선에서 벗어나서 후포로 대한제국이라고 황제의 나라가 됐죠. 이 황제의 나라가 됐을 때 독립협회라는 그런 정당이 생기면서 그 전에 1896년에 생겨났지만은 이 1898년이라는 이 시기에 이 독립협회는 근대화라든지 아니면 입헌군주제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이 한국 사회를 새로운 어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한 최초의 근대 정당이 독립협회였는데, 이 독립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이 독립협회 회원과 함께 만드는 단체가 바로 그 여성단체였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체였는데, 이 찬양에서 1898년 9월 1일 날 여성 권리 선언문을 선포를 해요. 그 여성 권리 선언문이 여권 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권리 선언문에는 여성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98년 이 시기에는 이 한국 사회가 우리가 어떤 다른 열강과 똑같은 그런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굉장한 어떤 부강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우리가 이제는 조선이라는 실분제 사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근대 사회로 가는데, 이 근대 사회라는 것은 남성들 혼자서는 안 된다. 여성들도 같이 해야만이 우리가 근대 사회로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여성들도 이제 사회에 참여하자. 그러니까는 여성들은 그전에 조선시대 때는 거의가 안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랑방과 이 안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이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 중문에는 그 집안 남자들만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중문이었잖아요. 근데 여성이 그 안방에 있었는데 그 여성이 안방에 있는 여성을 밖으로 끌어내자고 해서 새로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을 있는 이런 어떤 사회를 나가자고 주장한 것이 바로 여성 권리 선언문이고 여권 선언문이고 또 그 여성 교육 운동이 막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강제로 이제 박탈되고 1910년이 되면은 일본이 강제로 합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그런 어떤 그 서구에 있는 여성들은 자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도 그 참정권을 달라,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일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남성하고 똑같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어떤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된 이런 것을 이제 황제에게 주장했지만은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고 보니까 1907년대부터는 국제보상운동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보상이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차관을 돈을 빌려줘서 막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차관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될 수 있다. 이 돈을 빌렸었기 때문에 나라에 돈을 갚자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1907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들이 국제보상운동에 막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구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국운동을 하게 되다가 1910년이 되면 이제 무단통치화가 되니까 이 일본 중독부에서는 한국인들이 하는 조선의 뭐 언론, 집회라든지 결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금지를 해요. 그리고 일본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한국 땅을 지배를 하게 되죠. 전부 다 군복을 입고 1910년대는.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우리가 일본 물러나라, 우리는 독립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총칼도 들지 않고 무조건 태극기만 흔들면서 이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계속 이렇게 만세 독립운동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 총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전에 1910년대는 군복을 입었지만 1920년대 군복만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군인이긴 하지만 민간인 복장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화통치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때 1910년대는 대부분 이전 조직, 비밀 결사로 이렇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런 어떤 조직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확대가 되고 하면서 1919년 3.1 만세 운동으로 우리의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로 독립을 3.1 만세 운동 이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이 남한에서도 항일 의원 활동이라든지 그때 여성들도 폭탄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남성들을 이끌면서 일제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일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뭔가 각성을 일으키는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인물 예를 들면은 조신성, 안경신 이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안경신이라는 여성은 임신 항공으로 폭탄을 일본 경찰에 추적을 해서 한 7년 이상을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하여튼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여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폭탄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것도 금방 잡히게 되죠. 폭로가 금방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한반도에서는 뭐라도 뭔가 이게 조직을 만들면 분명히 일본이 뭐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덕체에 합당한 그런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인성덕, 그 다음에 몸이 어떤 튼튼한 이런 어떤 한 개인이 그런 어떤 완성된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그런 어떤 청년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청년의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뭔가 도시 중심으로, 또 여성들은 YWC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중심의 여성들에게 정말 한 개인이 완전한 인간이 되자. 그리고 근검절약하고 근대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28년 그 중반을 전후로 해서 이 기독교 여성들은 농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촌 운동은 1932년을 고비로 이제 쇠퇴가 됐다가 1936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 당시에 그 기독교 여성들이 농촌 개봉 운동에 그 나서게 된 이유는 당시에 한국 교회가 들어온 지 좀 꽤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사회 참여적인 면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 다른 어떤 그 한국 교회가 왜 비난을 받게 되냐면 지덕체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그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선인들이 못나고 게으르고 일본보다도 더 빨리 서구적인 부분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열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교육을 받고 교육에서 벗어나고 이런 운동만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19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만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보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가 지금 우리 저쪽 그 북한하고 이렇게 그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연해주에 가서 연해주를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이제 그 러시아로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에 또 많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회주의 혁명을 그 어떤 그 성공을 시켰던 레닌이 우리는 이런 어떤 식민지 민족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레닌 자금도 받고 거기서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도 이것도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적인 그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혁명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45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또 그런 어떤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사회주의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920년도 3.1운동 이후에 이 남한에서는 사회주의 단체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개종운동, 모든 문제가 개인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개종운동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농민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많은 청년들이 보니까 원래 청년들이 바로 막 뒤엎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진보적인 거를 어떤 나이 든 사람보다도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잘 그 수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원래는 이게 청년의 운동을 하다가 지덕체에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가 원래 진보적이었는데 사회주의가 들어오니까 이 사회주의가 더 진보적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면 학생 청년들이 반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기독교 운동. 기독교 운동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전체 사회적인 부분을 속에서 사회의 어떤 모순 속에서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 독립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물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에 가서 오늘의 네가 그거 가난한 것은 네가 게으르고 낙태하고 또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들이 저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러다가 그 젊은 학생들이 다 떠나가게 생겼으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좀 더 사회 문제를 더 깊숙하게 관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도시에서 여러 가지 생활 개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의 이제 또 전환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 여성들이 또 농촌 여성으로 왜냐면은 당시에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사회는 80%가 농민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농촌이었어요. 생골 이 지역도 그 이제 농촌 아주 그 가난한 농촌 지역이었죠. 이런 어떤 농촌 여성이 거의 다 차지하는데 일단 우리가 농촌 여성을 개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여성들과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여성들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더 어떤 농촌이라든지 도시 여성들에게 더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혹은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 여성들이 농촌 계몽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한국교회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 전환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이 기독교에서는 이제는 민중의 생활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실한 정신이라는 것은 심령의 구원과 내세의 하늘 천국을 가는 그것만이 준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개조와 구제를 위한 그런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사회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당시 농촌 여성이 한국 전체 여성의 80%를 차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나왔던 그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이거는 이제 저 밑에 그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당시 여성들에 대한 삶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전날 먹고 남겨둔 만주속반 한 소를 먹은 후에 호미를 들고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서 농장으로 나간다. 하루 종일 더운 여름 떼약볕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먼지로 분쇄수를 하면서 김을 맨다. 해가 지면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고 불이 나게 먹은 후 다시 저녁 일을 시작한다. 바느질과 다듬이질을 밤을 새우다시피 한 후 다시 새벽에 농장으로 일을 나간다. 이거 뭐 50년대까지도 이런 여성들이 아마 이런 생활을 했을 거예요. 50년대도 길쌈을 하면서 거의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어떤 여성들의 삶은 거의 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이었죠. 그리고 남성들과 똑같이 반논바 독사를 하지만 여성들은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밥을 줘야 되고 또 남성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 논바 동사도 같이 하면서도 또 역할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명절도 지금도 여성들이 며느리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날이 명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명절은 농촌 여성들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었어요. 기쁨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당시에는 옷을 만들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시장에 가서 옷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옷을 다 새로 지어야 됐죠. 그리고 옷을 짓는 거는 다 그런 것들을 나는 다 뜯어가지고 다시 바느질을 새로 시작한. 그러니까는 그 옷을 짓는 데마다 굉장한 시일이 걸렸던 거죠. 옷을 만들어야 되고 또 명절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의 여러 가지 손질이라든지 또 뭐 제사 제물 장만이라든지 이런 일이 뭐 끝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성이 막 불만을 거기서 놓은 그 자치책에 불만을 뭐라 그랬냐면은 명절날 때 술떡을 잔뜩 먹고 술 기운에 기염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오면
불쌍한 여자에게 감당 못할 주정을 붙이며 세간을 부수며 여자의 좁은 간장을 몹시도 태웠다.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여성들의 불만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여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이거는 본인뿐이밖에 없다. 누가 해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농촌 여성의 문제 해결은 여성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여성들을 하고는 1927년에 그런 어떤 이 기독교 여성들하고 사회주의 여성들하고는 좀 갈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립을 하는 방향이 좀 많이 달랐고, 그 가치관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단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20년대 중반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분열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민족의 독립이다. 이렇게 하면서 건우회라는 여성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과 사회주의 여성들이 연합을 해서 건우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조선 여자의 단결을 우리가 해야 된다. 단결을 도모하고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건우회를 그런 어떤 조직을 했다. 이런 어떤 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운동이 원활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활동을 하는데 사회주의 여성들은 체제를 변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려면 어떤 정부를 우리가 가지게 돼야 되냐면은 농촌이나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노동자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노동자 농민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여성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는 이제 어쨌든 근대화된 인간이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 거,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또 게으른 사람도 많잖아요. 농촌 일이 없을 때는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금요, 절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절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서 우리가 이 독립도 못하고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고 남한테 학대나 당하고 이렇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우회도 제대로 이제 못하고, 또 건우회라는 게 이런 단체가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인들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겠죠. 그래서 건우회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면은 꼭 이렇게 뒤에 와서 이제 감시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만 좀 자기 일본 제국주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잡아가겠죠. 그죠? 체포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1931년이 되면은 일본이 이제 그 상해사변을 일으키고 이제 만주를 공격하면서 완전히 어떤 전시 체제로 이제 일본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도 전부 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끼리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은 다 안 된다. 그리고 다 감시를 하고 다 폐지를 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만의 민족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다 이제 불온하다 해서 다 이제 체포를 하고 다 조직들을 이제 와해시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여성도 이제 사회주의 여성들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허정숙, 주세숙 이런 여성인데, 이 허정숙이라는 여성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그 사회주의 여성, 그리고 나중에 그 해방된 다음에 강복 이후에 북한에서 고위 관료가 되죠. 이 여성은. 그리고 이제 주세숙이라는 여성은 한국에서 유명한 박헌영이라는
유명한 그 사회주의자의 부인이었다가 그 러시아 소련에서 이 박헌영하고 같이 살다가 거기에는 또 박헌영 친구 김다냐라는 또 유명한 사회주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 명이 같이 살다가 이 박헌영이 그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는 바람에 또 이 주세족은 김다냐라는 박헌영 자기 남편의 친구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사는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에서 살게 됐었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을 갔거나 아니 북한으로 월북을 했거나 아니면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어떤 러시아 소련의 그런 소련 통치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도 이런 여성들은 굉장히 어떤 그 시대에 뛰어넘는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일간의 어떤 그 결혼 제도 그런 어떤 연애를 하기보다는 되게 자유로운 어떤 연애도 중요시하고 또 자기의 주체성도 많이 강하고 어떤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여성들이 여성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 1928년에 예루살렘 국제 선교회에 참석. 국제 선교회라면 이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 단체였어요. 여기에 참석했던 그 김한란의 기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923년에 만들어졌던 YWCA 이 김한란은 연합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한국 여성 대표로 참가하게 되는데 이 김한란은 이 이화여대의 최초의 총장 한국인 총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김한란이라는 여성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강복 이후에도 여성 운동을 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된 거는 일제 그 말기 때 친일 협력, 그러니까 많은 그 한국인 그 소녀들에게 뭐 근로 정신대로 가라 이런 독려 이런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친일 행위한 것 때문에 되게 어떤 이 평가가 좀 부정적인 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한란은 한국 여성사회에서 좀 중요한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20년대 후반에 농업국으로 성장한 덴마크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 갔다 오니까 거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독일 때문에 이 국가가 굉장히 못 살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그런 어떤 교육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걸 보고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덴마크처럼. 그래서 이 김한란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덴마크를 갔다 보니까 덴마크는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기름지고 평화로운 그 나라의 부흥 과정은 우리들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자기가 이제 두 주일이나 머물면서 그 부흥의 그 발단과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 덴마크의 신용조합이라든지 그러니까는 근대적인 뭐 그 신용조합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힌트를 얻은 우리는 YMCA와 YW를 합동해서 농촌 지도자 강습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또 지방에 고등학교를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그 시설을 구경했다. 그래서 자그마한 농촌에서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사서 찾아다녔다. 그때 그 경험은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었다. 왜 덴마크가 이렇게 그 부각이 됐냐면 당시에 1920년대에 젊은 청년들은 어느 나라를 굉장히 선호를 했냐면 소련을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에는 모든 것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 가난이 다 없어졌다. 농촌이나 노동자들이 다 잘 살게 됐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저기 덴마크를 보라. 거기는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냐. 그 기독교의 정신으로 그런 어떤 근검 전략하고 어떤 정신이 죽지 않고 어리 살아있는 그런 국가가 저렇게 독일한테 짓밟혔지만은 저렇게 부강한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덴마크,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에서는 소련,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덴마크를 이제 시찰을 하고 온 다음에 1928년부터 농촌 계몽 운동에 대한 그런 안건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여자에게 이제 부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뭐 가마니를 짠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당시에는 가마니 시장이, 그러니까 가마니 시장이 열릴 정도로 이 가마니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쌀을 이제 생산한 다음에 이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일본으로 미국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가마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마니 시장이 굉장히 이제 그래서 또 가마니를 짜기 위해 가마니를 묻기 위해서는 또 그 가마니의 그 뭐죠? 그를 또 꼬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어떤 꼬기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부업은 무엇일까?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강연도 하고 자유 토론도 하게 됐죠. 그래서 1929년에 황해덕이나 홍은경 같은 여성들이 농촌부 위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해덕이라는 여성은 황해덕이라는 여성은 1960년대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3.1 여성동지회를 만든 그 여성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학술대회라든지 독립운동 관련된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덕은 원래 이제 이 송죽 결세대라는 것은 1910년대에는 군인들이 와서 뭐 일본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그 무단 통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점조적이라든지 비밀 결사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여성들도 운동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송죽 결사대였어요. 이 송죽 결사대는 북한 평양에서 그 숭의여학교 학생과 선생들이 중심이 돼서 송죽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죽 결사대는 이렇게 점조직이 돼 있었고, 이 학생들이 이 선생이 학생들을 지도한 다음에 이 그 졸업을 하고 나면 만약에 저기 지방에 뭐 공주라든지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거기서 선생이 돼가지고 또 송죽 결사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부를요. 뭐 예를 들면은 이명신 아시죠? 이명신이라는 여성이 그 중앙대학교를 만들었던 그 여성도 송죽 결사대 출신이었어요. 송죽 결사대에서 이제 공주로 가서 거기서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그 송죽 결사대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또 이 학생들이 무슨 해외로 간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거기 또 송죽 결사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이 일본을 많이 갔겠죠.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황해덕도 그 평양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가서 또 송죽 결사대를 만들고 여기서 또 한국인 그 여성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1919년 3.1 만세운동 이전에 28선언이 이제 그 동경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을 때 그 독립선언서를 치마에 숨겨가지고 이 여성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 독립선언서를 또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뭐 이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이렇게 점조직으로 돼 있고 그런데 1919년 이후에 뭐 대한애국부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또 여성단체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성단체들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해서 한반도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뭐 적십자라든지 간호부라든지 이런 부를 둬가지고 이제 1920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안창호가 1920년은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는 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부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대한애국부인의 그 다음에 이제 사건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농가에서 5개월간 이제 특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해방 강복된 이후에도 여성들의 문맹률이 거의가 이제 90%였어요. 그래서 1900 그 일제 말기에 보면은 그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 서사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본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 들어보긴 했지만 그걸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탈락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일본말이든 한국말이든 한글이든 이거를 참 여성들이 좀 문맹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해덕은 굉장히 그 한국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당시 신문에 보면은 이 황해덕이 그 들어온 그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황해덕이 조선 농촌 사업에 헌신하겠다 해서 수일 후에는 조선 각지로 농촌을 시찰하고 나서 약 1개월가량 순회한 이후에 새학기부터는 협성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농촌 사업과를 담임하여 인도하리라더라. 이런 것이 이제 신문에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 계몽 운동에 또 열심히 투신했던 김한란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 교육이라는 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황해덕, 김한란 중심으로 또 YWCA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농촌 계몽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문명 퇴치 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민족 의식을 불어넣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운동에서 당시에 여성 야학이 이제 활기를 띠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와 여성 야학의 수의 통계를 보면은 일반이 한 195개소가 되고 천도교, 불교 13개, 기독교가 한 107개에 이제 이르게 되죠. 기독교계에 이제 여자 야학이 이렇게 많은 것은 한국의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성 문명 퇴치 운동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여성 야학이 굉장히 이제 그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한국 여성들이 쓴 글을 보면은 과거 수천 년간의 역사를 보면 오직 그 특수 계급만이 글을 배워 그 읽을 수 있었고 다수한 사람은 대체로 이제 구두로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것을 이제 얻어들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세계 문명국에서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장년에게도 장년 교육을 하여 일반적으로 글을 읽게 한 것은 인류사의 새로운 성공이다. 글을 읽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남한테 의지 안 하고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고 내가 편지를 읽을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정말국이라는 것은 덴마크를 얘기하는데 덴마크에는 뭐 이제는 오직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사람밖에 문명이 아니다. 정말 감탄할 바가 아니냐. 우리 여성들도 이제는 우리의 문화운동의 첫 계급은 문자 보급이다. 우선 눈이 밝아야 인생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서책이라든지 잡지, 신문을 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야지 우리 실생활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래에 무엇을 기획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명 퇴치에 있다라고 보고, 기독교 여성들은 여성들의 문명 퇴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단잠 담배를 졸라고 하면서도 문명 퇴치에 주력해야겠다. 박학고견, 그런 어떤 거는 개인마다 바랄 수 없지만 국문의 한자점은 알아야겠다. 문명한 나라에서는 강제 교육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문명이 퇴치되고 일용 사물을 이해할 만한 정도의 지식과 상식을 주게 된다. 그를 알게 되면 그리고 뭐 밑에 거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말 국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계 문화의 공헌이 있고 그 참 그리스도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진정한 민본주의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덴마크 민족의 안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걸 주장하죠. 그래서 이 덴마크가 부강 이유가 덴마크인들이 민족 의식을 보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실력 양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우리나라 사람은 이 그 정신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부분은 또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 조선 역사에 배울 만한 것을 배워야 되겠고, 조선 문화에 기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토대, 그 근본과 토대는 이제 과거에서 찾아야 되고, 외국 사람까지도 우리 문화를 가르쳐 동양의 히랍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리스라고 했죠. 그리스가 그런 인문학이 발전됐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 어떤 그 서양에서의 가장 어떤 휴머니즘 적인 그런 어떤 학문이 발전된 곳이었죠. 그래서 즉 서양 문화가 그런 어떤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같이 동양의 문화 중심도 바로 조선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민족적인 것을 어쨌든 보존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다른 이제 근대 문화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상과 새 풍조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은 아니며 한국보다 지금 더 낫다고 해서 우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문맹 퇴치를 한다 해도 민족 없이 이루어진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야학에서는 문맹 퇴치 운동과 민족 의식 소생 운동을 이제 함께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채용신의 생골하고 문맹 퇴치 운동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여성들은 농촌 여성 지도자 양성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전담하는 여성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이 아까 나왔던 그 황해덕은 이 농촌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협성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들어가서 농촌 사업 지도과 교육과가 설치가 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계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농촌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농촌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하면서 그 농촌을 모범촌으로 만드는, 모범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또한 농촌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농촌 여성 지도자 양성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짝을 지어서 농촌 실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김한란도 개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여성 지도자를 위한 같은 목적에 동시에 그 목적의 강습회가 동시에 운영되어야 돼. 이게 당시에 일제강점기 한국 여성, 기독교 여성들이 가졌던 그런 농촌 여성에 대한 인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촌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여성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1934년에 농촌 부녀 지도자 양성소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한 달이었고, 모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든지, 이러면서 여기서 농촌 부녀 지도자 양성소에서는 뭐 가정상식이라든지 요리, 재봉 이런 근대적인 부분, 또한 뭐 새로운 어떤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여성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수해주고,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 또다시 또 많은 여성들을 가르쳐서 그 모범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독립을 가는 길이다. 아까 1910년대 14년에 만들었던 송죽결사대가 거기서 학생과 선생님이 모여서 송죽결사대를 만들어서 학생을 교육시켜서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또 이런 송죽결사대와 같은 그런 조직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가서 어디 가서 지방에 가서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방법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농촌 여성 지도자 양성 운동도 바로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은 다른 기독교 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농촌 계몽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농촌 여성들의 생활 개선 운동이 물론 이제 우리가 1960년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라도 우리가 생활 개선이 좀 덜 된 그런 어떤 나라였죠.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이제 농촌 여성들은 조리법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엌도 개선해야 되고,
뭐 배수구라든지 하수도 개선 운동, 도로 관리 개선 운동, 뭐 우물 만들기 운동이라든지 질병 예방 운동, 파리 모기 박멸 운동, 뭐 이런 어떤 서구에서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막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농촌 여성들에게 위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 서양의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농촌 가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러한 맥락에서 채용씨는 이제 여성 농촌 계몽 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채용씨는 아까 그 황해덕의 그 협성 여자신학교 제자였죠. 1928년에 조선일보의 졸업소감문에 그 교문에서 농촌으로 이 보면은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원래 사회는 남녀 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선 여성들은 5천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서 사회 대세는 고사하고 자기들의 개성조차 망각하고 말았다. 이로보아 남녀 양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남성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원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여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극해서 자기들의 책임에 분을 지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완전한 사회가 건설될 걸로 믿는다. 중등 교육을 마친 우리들은 각각 자기 이상을 향해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최선의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농촌 여성의 지도라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우리가 중등 교육을 받은 우리 그 지식 여성들이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꿔야 할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명 퇴치에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농촌 계몽 운동에 뛰어들게 되죠. 이 채용신 선생은 1909년에 환경남도 그 현면에서 5남매 중 둘째 딸로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경주 채시 문중 사람인데 자기 그 선조 12조 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원산으로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채용신의 할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이런 어떤 한국의 어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나라의 어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바로 채용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한경남도 원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주로 그 평안도, 황해도, 이북지방 이쪽은 주로 장로교가 많았고요. 장로교가 이제 그 지역을 담당했었고 원산, 한경도 이 지역은 캐나다 장로회가 있었지만은 그 원산 지역 이쪽은 감리교 쪽이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수원 이쪽 지방은 또 경기 수원, 서울은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이제 거기서 선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 수원 지방, 요 생골학원이 있는 요쪽 지방은 이제 감리교가 담당을 했었죠. 그다음에 또 강원도의 원주 뭐 이런 또 감리교가 이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쪽에 이제 감리교가 많습니다. 인천, 뭐 수원 이쪽은 이제 감리교가 많이 있죠. 황해도 이남에서 요 백령도 배를 타고 와서 인천, 수원 이쪽은 이제 감리교가 이제 많이 있고, 서북지방, 평안도, 황해도, 이북지방 이쪽에 이제 장로교가 이제 주로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성 여자 신학교육이 되는데 원산에서 이제 그 감리교 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루시 여학교를 졸업하고 그 감리교 신학교인 협성 여자 신학교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신 선생은 일찍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원산을 내린 곳이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 사상이라든지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운영하던 그 루시 여학교를 1928년에 졸업하고 또 이 여성은 채용신 선생은 집안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학벌을 조달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삶의 주체적인 그런 어떤 여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점에 담임 선생과의 졸업 면담에서
저는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조선일보에 난 그 교문에서 이제 농촌으로라는 그런 졸업 소감문에도 나는 도시에 할 그런 어떤 화려한 생활보다는 나는 농촌에 가서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루시 여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채용 씨는 합성 여자 신학교에서 황혜덕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용 씨는 그 협성 신학교를 다니면서 첫 해에는 그 황해도 수안 용현이라는 곳으로 실습을 나가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민들에게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채용 씨는 이 협성여학교 YWCA 기독교 청년의 대표였기 때문에 YWCA 농촌 계몽운동 사업에 참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보면은 많은 그 학생들이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하는 문명퇴치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농촌으로 분화로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농촌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게 돼서 거기서 야학도 하고 또 농촌에 있는 농민들과도 막 관계를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 강원도 포항 옥마동으로 가서 또 농촌 계몽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 뭐 사진은 당시에 그 이 협성 여자 신학교는 1931년이 되면은 남자 신학교와 통합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감리교 신학교죠. 그 이제 남녀공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교장은 이제 이 채용 씨는 당시에 남자 신학교와 여자 신학교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남자 신학교에 있는 교장이 됐어요. 그 감리교 신학교에. 그리고 이제 부교장은 이제 채핀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채용신이 반대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도 혐의로 이제 징계를 먹고 그러다 쉬고 있을 때 이제 수원 생골 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농촌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생골 마을로 오게 된 거는 뭐냐면 YWCA 연합회가 이제 이 지역을 농촌 사업 후보지로 그래서 YWCA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을 보내라. 당시에 수원 지역에 선교를 되게 돼가지고 이제 생골 학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 그 생골에는 장명덕이라는 전도사에서 학원이 세워져 있었고 채용신이 그 생골에 도착했을 때는 1931년 10월이었죠. 여기 사진에 보면은 김환랑과 그 황혜덕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여기 생골에 함께 내려왔던 거죠. 이 YWCA의 어떤 그 사업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골 마을에서는 이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동네니까. 이 생골 교회 지금은 이제 생골이라는 지명은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산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1914년에 수원군 바늘문 사리로 이제 확정이 돼 1914년에 일본이 한국에 있는 지명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상한 지명들이 많아요. 만약에 한국에 지금 우리가 그 조선시대 쓰는 지명과 지금 쓰는 지명이 좀 다른 게 많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도 원래는 눈도 안 내리는 섬인데 설도라고만 돼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또 무슨 제 이름도 좀 많이 그 일본인들이 이게 그 일본 사람들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한자로 바꾸면서 이게 이제 바뀌게 됐었어요. 그게 좀 지명이 좀 옛날 조선시대와 좀 다른 그 지명들이 좀 한국 사회는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생골이라는 곳은 조선 만렵에 남양홍 씨의 그 홍의경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착한 후손이 이제 대대로 살아온 자연마을이었고 남양홍시 집성촌이었습니다. 남양홍시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저기 남양홍시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남양홍시 집성촌이었었어요. 그래서 동네 여러 곳에 이제 맑은 샘물이 솟아나서 이제 샘골이라 그랬고, 또 바닷가가 가까우면서도 또 이제 샘이 많이 나고 물이 이제 물맛도 안 짜고 아주 좋아서 이제 샘골 천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 마을 우물이 수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이제 그 통계가 나왔고요. 하여간 어떤 이 물 맑은 마을이 바로 이제 샘골이라는, 그래서 이름도 샘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면사무소가 있던 반월에서 멀지 않는 지역이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위주로 생활하여 근데 당시에는 이 샘골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가난했죠. 도시의 그 어떤 경성 외에는 부산이나 이제 계양 도시 외에는 대체적으로 농촌은 가난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홍씨 형제회에서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당이 있었고, 다른 마을보다는 좀 개화된 그런 신식 문명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기에 이 샘골 마을을 교촌이라고도 하고 또 문화촌으로도 이제 불려졌다고 합니다. 채용신이 1934년에 쓴 그 글을 보면은 자기가 수원역에서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협계 열차이죠. 지금 이제 이 수인선을 복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다니나요? 협계 열차가? 아직 안 다녀요.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원역에서 수인선에 몸을 싣고 인천 쪽으로 50리쯤 달리면 1리라는 시골의 촌 정거장에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되돌아 가까운 5리쯤 걸으면 작은 언덕 아래 20호가 들락말락한 가난이 흐르는 촌이 그 문제의 샘골이다. 이제 채용신이 이제 이렇게 원산이라는 곳도 굉장히 어떤 번화한 그런 도시였고 계양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시골로 이제 오게 된 거죠. 뒤 언덕에 올랐으면 앞으로 바닷물 드나드는 포구가 멀리 보이고 주위에는 붉은 산이 눈에 띄긴 하나 울창한 솔밭도 곳곳에 있어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한다. 또 근방에는 구룡동, 각고, 이동, 오목동, 후곡 이 마을들이 둘러있다. 샘골은 아마 이 여러 마을 가운데서도 제일 가난한 마을이 아닌가 한다. 아주 가난한 마을이야. 그리고 수인선은 1932년에 이제 부설이 되었었죠. 여기가 이 사진에 보면은 이 앞에 저 사진이 이거는 이제 1970년대에 그 샘골 마을이었어요. 새마을 운동할 당시에 그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신인 선생이 거주했던 그 초가집, 그리고 채용신 선생이 살던 집. 이제 이렇게 아직도 그 사진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채용신이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시에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그 자료집에 넣는데요. 이게 이제 1930년대 샘골 마을 지도예요. 김우경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당시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린 건데, 여기 보면은 이거 샘골 교회, 샘골 강습소 요게 있고, 여기 이제 채용신 집, 이런 이제 여기 샘골 교회와 이 홍시가 많죠, 그죠? 남양 홍시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홍수도 여기도 이제 전재풍 목사라고 또 이 채용신 선생과 아주 인연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요게 이제 당시에 생골의 어떤 채용신을 중심으로 한 그 생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신의 그 여성 농촌 계몽 운동은 주로 이제 공부반 운영이라든지 한글, 산수, 초보의 뭐 재봉, 수예, 가사, 노래 공부, 성서 공부. 낮에는 이제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고 밤에는 이제 부녀자들, 밤에만 이제 부녀자들이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가 거의 한 40여 명에 이르렀는데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원 이제 인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이 하는 거는 다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절해서 이제 좀 실패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비롯한 그 사회 유지들의 도움으로 1932년 8월에 5월에 천국학원을 이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받을 당시 학생 수는 60여 명으로 증가를 했고 그 해 이제 100여 명으로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데 이 천국학원에서는 이제 6년 과정을 이제 2년만 이제 수료시키고 그리고 이제 최용신 선생은 애국 사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에 왔을 때보다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당시에 그 생골교회 6칸 정도의 초과 예불당이 좁아서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인가와 강수소 개출 계획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채용신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유지와 또 그 여성들의 도움으로 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염석주라는 인물이 또 많은 이제 그 기부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분은 이제 강습소가 걸린 다음에 천국학원의 이사장이 되어서 최용신 선생의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분이고, 또 반을면 일대의 갑부였던 박용덕이라는 분이 학원 부지로 또 이제 땅을 이제 기증을 하고, 또 최용신 선생 당시 그 구계라는 당시는 계가 여성들의 그 계가 있었는데 그 개원들, 부녀 개원들이 또 전에 300원을 또 희사를 해서 그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채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유지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여성들이 좀 더 단합을 해가지고 이런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런 어떤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교육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발기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승소를 이제 건축을 완성해서 낙성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최용신 선생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 애국 애족 정신, 뭐 이런 어떤 투철한 정신 속에서 이 학생들과 부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요 사진은 이제 그 생골 마을 사람들이 세운 학원과 어린이의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사진은 생골 마을 부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생생한 그 모습들이죠. 근데 이제 그 여성 농촌 운동도 이제 세태를 하게 되는데, 일제 총독부는 어떤 걸 하냐면, 그 전시 체제가 되면 모든 그 조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상당히 바로 총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국반이다, 애국부인반이다, 막 이런 반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근데 이런 반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반을 만드는 것은 농촌 진흥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한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시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막 농촌에서 야학도 하고 또 최용신 선생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민족 의식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뭐 이런 어떤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는데, 일본인들이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 그만해라.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게 돼요. 당시에 같이 그 농촌에서 농촌 운동을 하던
기독교인 중에 유명한 신흥우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시에 총독부가 얼마나 기독교 농촌운동을 방해를 했는지 그 얘기를 전하면 우리가 그 방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사가 우리 농촌 지도자를 못 살게 굴었고 결국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우리가 농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그 당시 뭐 윤치호 선생, 윤치호도 이제 한국사의 유명한 인물인데 일제 말기 때 친일 협력을 한 것 때문에 또 지탄을 많이 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우리가 힘을 기른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지. 우리 너무 그분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1919년 3.1운동에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독립할 수 없다. 우리가 민주의식을 가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후나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100년 동안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한국이 이제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데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또 뭐 그 강주에서 5.18 그 민주화 항쟁도 일어났고 4.19 혁명도 일어났고 하여튼 뭐 그런 또 1987년 또 이제 그 6.29 선언으로 10월 항쟁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도 투표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 박정희 때 유신헌법 때문에 통일 주체국민회에서 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대통령 뽑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찾아온 거죠. 투표권을요. 우리가 대통령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죠. 학생들도 많이 죽고 그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노동자들이 한 40여 명이 분신하고 죽었었어요. 세상을 떠났죠. 고문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투표권을 다시 시민들이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 사회도 계속 민주의식이 발전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좀 그 어떤 시민 주권 사회로 이제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윤치호와 의논해가지고 차츰차츰 사업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국제선교위원회 IMC라고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도 한국 선교비도 이제 감소를 하고 또 이런 와중에 1941년이 되면은 이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대동아 전쟁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이 땅에 있는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두 이제 축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내세운 것은 우리가 백인들이 이런 어떤 아시아 인종을 굉장히 멸시를 하는데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백인들하고 싸워서 이겨내자. 이게 대동아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채용신의 활동 경비도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1944년 되면은 이 모든 활동이 이제 한국의 이 모든 어떤 뭐 조금이라도 이 독립이라든지 민족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은 점차적으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일본이 탄압에 의해서. 그래서 1937년에 조선어학계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조선어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이제 그런 합법적인 그 조선 단체들은 다 정치 사회 단체는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용 씨는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일본 도착 3개월 만에 또 병으로 고생하다가 다시 생골로 오게 됩니다. 1년 동안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농촌 운동을 계속하지만 특히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투병 생활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1935년 1월에 새벽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한 31년부터 와가지고 거의 한 3년 정도 이상을 이제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젊은 나이에. 이 사진은 이제
지금 최용신 선생과 그 약혼자 김학중 교수가 이제 같이 이제 모셔져 있는 이 사진이고, 그 옆에 이 사진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최용신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묘를 찾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6년에 상록수라는 것이 한성도서에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최용신이 어떤 그 공적인 생활을 했는지 여기 이제 자세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뭐 이 이거는 저기 최용신 기념관에 있는데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948년에 또 신문이 이제 상록수를 또 다시 이제 재판을 찍게 되고, 1970년에 유달령에도 상록수가 새로 나게 됩니다. 이 유달령 분도 이제 이 천국학원을 굉장히 많이 최용신 선생이 이제 병으로 고생하면서 농촌운동을 할 때 많이 도와줬던 분이 이제 유달령 선생인데, 이분이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들어섰을 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농촌을 어떤 식으로 미래의 어떤 구상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이런 일제강점기 때 진행되었던 그 농촌 계몽운동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모범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재건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때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덴마크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소련에 경도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덴마크 봐라,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도 덴마크와 같은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들자, 그 일제강점기 때 농촌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70년에 새마을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운동하고도 또 많이 물론 꼭 어떤 일제강점기 때 운동이 그대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박정희가 뭐 유달령 선생도 찾아가고 국가를 구상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유달령 선생이 부탁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농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자문을 많이 구할 때 이런 최용신 선생이 했던 그런 어떤 농촌 운동이 많이 어떤 기감이 하나의 이그샘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 최용신 선생을 비롯했던 젊은 그런 청년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이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도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했던 무슨 농촌 운동이 요즘에 카톨릭에서 하는 한살림 운동 있잖아요. 한살림. 유기농 파는 데 그런 어떤 운동으로도 가게 돼, 원주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제강점기 때의 그 운동들이 그냥 딱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상록수를 보니까 우리 운동이 농촌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농촌 진흥 운동이 아니라 일제가 했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의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그다 이그샘플이 됐고 그 정신이 면면이 흘러오면서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용신 선생은 한국 여성사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사 혹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어떤 큰 족적을 당겼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이 생골학원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말을 지루하게 해서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저는 교수님 그 덴마크를 정말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왜 정말국이라고 표현을 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아, 당시에는 모두 이제 한자로 좀 많이 이렇게 네. 표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정말이라는 것이 아마 그 일본에서 덴마크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한자어로 그렇게 표기를 네덜란드를 뭐 화란이라고 한다든지 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발음을 따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뜻이 있지 않을까.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우리 네. 은혜당 때는 최영신 선생님이 굉장히 부유한 네. 집에서 자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그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조금 미화시키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원산이라는 아, 곳이 네. 네. 그러세요? 네. 네네. 들었는데 오늘 이제 그걸 학비를 스스로가 조달했다. 어려워서. 네, 제가 본 자료는 또 그렇게 네, 나와 네.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정설인지 잘 이게 모르겠지만 일강제는 김영모 또 강의였거든요. 새롭게 또 그렇게 네. 연구가 네. 됐나 보죠. 그래서 네. 뭐 사촌, 오빠, 뭐 이렇게 형제들이 다 유복한. 유복해서 다 공부들을 많이 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조금은 이제 다르네요. 예.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참 생골에 와서 너무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막 그렇게 또 일본에 가서도 어려운 과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에도 걸리고 그랬던 거 보면은 좀 집안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사가 구강대에 있는데요. 맨 앞장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답사가 11월 13일인가 아마 그런 구강 때. 네. 11월 13일. 그날 아직 몇 시에 출발할지는 잡지는 않았는데 일정을 13일 날은 답사가 하는 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